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유죄 선고 이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SNS를 통해 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손 씨는 1억 원 손실을 본 사람이다. 반면에 김건희, 최은수는 도합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면 전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는 추석 직후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2부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오디오 드라마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한국갤럽 설문조사부터 간단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남녀 1,002명 전화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20%입니다. 예, 국정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20%, 부정은 70%를. 그러니까 보면은 또 특징이 모든 지역입니다. 우리 경북권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율이 많았는데 경북도 역시 35% 긍정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 그러니까 70대 이상도 부정이 더 높았다. 자, 뭐 최근에 뭐 의료 대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건 의료 대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이렇게 상당히 부정으로 많이 돌아선 것은 의료 대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의료 대란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을 찾을 일이 많으신데, 그렇죠, 지금 치료를 못 받거나 아니면 응급실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위험에 먼저 빠질 수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 갤럽 여론조사의 부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의료 대란이에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의료 대란 문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은 뭐 계속 상수로 작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지율 20%까지 끌어내렸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2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10%대로 가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버텨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반 하락했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또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지거나 뭐 사망자가 더 나온다거나 하면은 뭐 물론 갤럽 같은 경우 다음 주에는 조사가 없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정말 1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런 지지율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어제 나왔는데 그 돈을 댄 전주 손모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자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징역형을 받은 전주 손모 씨보다도 훨씬 더 관여가 많이 돼 있는, 이익도 23억 원이나 있었던 김건희 여사, 뭐 녹취록까지 그 통정 매매 이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 글쎄요, 검찰이 수사 기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또 지금처럼 질질 끌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질질 끌 걸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도요,
손모 씨에 대해서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으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폭넓게 봐서 방조 혐의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하긴 어렵고 무혐의를 해주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휘질 끌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 끌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무혐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시간 끌기를 통해서 또 위야무야 계속 질질 끄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참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이 지금 뭐 명품백 뭐 엊그제 또 수심위에서 또 털어줬는데 아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천 개입 논란 많이들 아실 거고 또 감사원 결론도 나왔는데 여기도 또 관여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맞아요. 자연스럽게 들고 뭐 마포대교 순찰 그 일도 있었고 자, 이 공천 개입 논란에서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다뤘습니다만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제 내가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는데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좀 이상한 게 그 누구보다도 좀 날카롭게 비판할 듯한데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이런 반응을 해서 뭐 이준석 의원도 혹시 여기 좀 연루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건이 너무 좀 뭐랄까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요. 본인이 직접 본 사람이고 또 본인이 오늘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최초의 보도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보도에 A, B 의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A 의원이 본인이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애매하다, 뭐 정황상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지금 이제 의원이 당시에 대표할 때 김영선 의원인가요? 그분을 공천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보궐에서. 네, 보궐에서.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만약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공천 떨어지고 개혁신당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런 얘기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보여줬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고도 그냥 넘어간 이준석 당시에 대표는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뭐 사실이라고 하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공천 개입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텔레그램을 직접 보고도 이게 애매하다고 느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많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뭔가 좀 그냥 좀 이게 문제되는 걸 피하려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서 본인들한테까지 또는 이준석 지금 의원에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결국은. 또 공교롭게 엊그제 또 본인 그 이준석 의원 그 성접대 혐의 있잖아요. 이것도 또 뭐 맞아요. 털게되는 무혐의가 돼서 여기에 또 뭐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는 사실 이준석 의원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성접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만약 그게 사실로 되거나 아니면 수사 들어가게 되면 본인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걸 검찰이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해줬단 말이죠. 물론 시점상으로 공교롭게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건 그런 의심이 나온다고 보는데 물론 뭐 이제 왜냐면 이준석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매하다. 그렇게 보기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평소에 이준석 의원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실관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과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또 이준석 의원이 뭔가 좀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걸 봤다면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문제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자체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예. 네.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어제였죠. 그 감사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8개월, 1년 9개월 질질 감사원이 끌다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결론이 나왔는데 자, 뭐 한마디로 여기 지금 핵심이 21g이라는 그 업체인데 그렇죠. 여기서 뭐 15개 무자격 업체에다 하도급을 주고 그리고 4억 여원인가요? 그 공사비가 원래는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 그런데 20여억 원을 부풀려서 돈을 편취를 했다. 15억 몇 천만 원 정도를 편취를 했죠. 정말 이상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15, 6억이면 이걸 혼자 이렇게 다 가졌을까? 누구와 또 이익을 나눴을까? 이건 분명히 좀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입된 사람이 경호처 간부잖아요. 경호처 간부. 그다음에 비서관. 브로커가 들어갔는데 이 경호처 간부가 브로커를 현장 관리자로 임명을 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부풀려진 계약서를 집어넣어서 돈을 한 16억 정도, 15억 몇 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편취를 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앞부분을 보시면 기억이 안 난단 말도 했지만 그 비서관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권하고 실세들 정권의 그 실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의 뭐 소위 권력을 집중돼 있는 어떤 그 뭐 실세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이 사람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21g이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기획에 인테리어 작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연결을 시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뭐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21g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1g에서 15개 업체에 하도급을 준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업체를 왜 그러면 선정을 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예전에 전시를 할 때 작업을 했던 곳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정권의 유력한 사람들이 추천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제도개혁 비서관인가요? 그 비서관 있잖아요. 그 비서관의 발언. 이게 좀 맞아떨어진다고 보면 김건희 여사와 과연 관계가 없을 것이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비서관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차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차관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은 공항공사 사장 지금 후보예요. 지원했다. 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좀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앵커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히 안 되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나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공모 단계니까. 정말.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김건희 여사, 김건희라는 인물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이 끊임없이 의혹,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만약에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또 그 폭로와 그 의혹들이 더 불거질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김건희 여사 심리 상태는 어떨까? 그러니까 각종 이런 의혹이 쏟아지고 뭐 저 주가 조작 재판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꿋꿋하게 갈까 심리가 아니면 불안해할까? 전 그것도 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마포대교를 간 걸 보고요. 마포대교 순찰. 순찰 가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남편이 저는
뒤를 봐줬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 문제도 검찰총장 이제 본인의 남편 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예.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는 분의 부인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를 뭐 국민의힘에서는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자기 어머니 되신 장모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물론 처벌받은 부분도 있지만 또 처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상황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혹시나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예. 검찰이 본인을 절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어떤 행동을 해도. 예. 그래서 도리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10여 년 넘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정권이 끝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고도 또 양평 고속도로 그것도 어떤 그렇죠. 또 뒷거리가 있을지 또 양평 공흥지구인가요? 뭐 공흥지구 그것도 예. 등등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오늘 퇴임식 했다면서요? 네, 오늘 퇴임식했습니다. 퇴임사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예. 이거 누구한테 잘못 있는 겁니까? 이거 자업자득 아닙니까, 검찰 측? 자업자득이죠. 아니, 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에 가서, 경호처의 별관에 가서 휴대전화 다 이렇게 맡기시고 들어가 조사하고 오셨잖아요. 그게 극명하게 보이시는 사례고요. 명품백 받은 영상 그대로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거 무혐의 하셨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악마화가 아니고요. 검찰이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이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뭘 제대로 했습니까 대체? 아니 본인 임기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명품백 사건도 그대로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러고 나서 악마하고 있다니요. 저는요. 그런 얘기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의로운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 정치 검사들 참 물을 다 흐려놓고 있다. 검찰 망가지고 권익위 망가지고 언론 망가지고 참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이 검찰 문제는 기소 독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소 독점, 그래서. 불기소 독점. 맞아요. 불기소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러잖아요. 막.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열흘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안동봉화축협 한화로마트와 묵향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정치와 법의 문제인데요. 지역의 재판 하나를 통해서 우리 정치권과 이 사법부와의 관계, 또 이 법과 정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 이 재판은 넘겨진 지는 벌써 한참 된 것 같은데 네. 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남서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살펴주시죠. 네, 이게 사실 2022년 당시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이 검찰에 넘어간 것이 이 그해 11월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년들을 돈을 주고 모집해서 이 공식적인 선거사무소가 아닌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고 이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당시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구속은 기각됐지만 그해 12월에 검찰이 이 기소를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고 이 박남서 영주시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이 선거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용한 관계자들까지 모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명이나 네.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2022년 그 지방선거 있던 해 12월 1일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1심 결과가 이미 지난해 나왔죠. 그렇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렸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박남서 영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렇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중하게 재판부가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남긴 이유를 보면요, 이 박남서 영주시장이 이전에도 선거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후보자였고 결국 이러한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 박남서 영주시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도와준 이 다른 피고인들, 앞서 제가 13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는데 이 다른 12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역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나머지 이 공동피고인 6명에게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이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1심 재판에선 상당히 이 재판부가 안 좋게 봤군요. 이번 사건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면 당선 무효형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박남서 시장 측은 당연히 항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이 직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선거 자체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이 형이 확정 판결 1심으로는 나는 한 번 더 다퉈보겠다. 지금 바로 항소를 했고요. 일부 피고인들 중에서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9명이 동시에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1심 결과가 나온 지 이제 딱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럼 2심 재판이 지금 벌써 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 11월에 처음 기일이 잡혔는데 계속해서
기일이 밀렸습니다. 애초에는 11월 6일이었는데 이걸 12월 4일 또는 연기돼서 또 연기돼서 결국 3번 연기 끝에 첫 공판이 열린 게 12월 18일이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제 연기가 됐군요. 항소심 네. 재판이. 이거 뭐 박남서 시장 측이 계속해서 연기를 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의도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공동 피고인이 9명이다 보니 이 피고인마다 변호사 선임을 한 명씩 차례차례 하면서 이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면 자료 복사와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명이 이런 절차를 거치면 연기가 됐다가 또 다른 피고인이 추가로 변호사를 지정하면서 이 새로운 변호사를 또 선임했으니 준비할 시간을 또 주십시오. 이런 방식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다. 변호사 새로 선임하면서 이제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이 또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요. 재판 중에 증인을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한번 다뤘지만 2심에서 추가적인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데 이 증인이 100%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증인이 그냥 불참석했는데 이 증인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출석 요청서를 보내달라. 이게 반복되면서 재판이 계속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에도 재판이 열렸고 3월에도 연기 신청이 됐다가 또 4월에는 또 다른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선임되면서 또 연기가 됐고 이게 4월과 5월 재판이 열렸는데 또 증인 신청을 하면서 7월과 8월로 밀렸고 지난달 8월 26일 도저히 안 되겠다. 재판부에서도 이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재판을 오래 끄는 건 좋지 않다. 특히 그 사례로 지목한 것이 이 박남서 영주시장 재판을 맡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를 들면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6명에 대해서는 변론 기일이 끝났는데 박남서 영주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10월 10일 날 재판을 또 잡아놨고 이 절차대로라면 일단 재판부에서는 11월 둘째 주에는 늦어도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혹여나 또 늦어지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게 선거 어떻게 보면 이런 혐의 선거 과정에서의 이런 의혹들 이런 재판은 상당히 빨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금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앞서 황구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이 기소도 재판에 넘길지 말지 수사도 6개월 이내 선거 끝나고 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된다. 6개월 내에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봐주기식으로 기소를 안 하고 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게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심 재판 선고 역시 재판에 넘겨지고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근거가 이렇게 있군요. 그럼 다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합하면 1년 6개월 안에는 모든 3심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벌써 2년도 훨씬 지나고 있는데 1심 판결만 나와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강제적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처벌이 된다거나 하지 않다 보니 재판부가 사법부가 오히려 이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피고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왜 하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놨냐라고 하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 무효 여부가 걸려있다 보니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박남서 영주시장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기를 잡을 때 재판부가 9월 말일에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 이 박 시장 쪽에서 해외 일정이 있어서 이 날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변호인 쪽에서 재판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해명도 나오는데 이 판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전부 다 양해를 받아주는 이유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판사의 어떤 재량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길이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공직선거법 얘기하시다 보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맞습니다. 꽤 미뤄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지금 2년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심도 안 나왔고 지금 예상으로는 10월 중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시점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째 되는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1년 6개월 내에 대법원 심판까지 다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 2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도 1심도 안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적해 주시는 거고. 자,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해보면 만약 혐의가 없다면 이 재판을 받는 단체장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판결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무리 없이 주민들에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빨리 도정 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빠른 결과가 어찌 나오는 걸 원치 않아 보여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신속한 판결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빠르게 새로운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길어져서 3심, 2심 결과가 나오고 대법원 판결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재보궐선거도 치르지 못한 채 이 시정 공백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다 보면 법적으로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던 후보자가 결국은 단체장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우는 결과를 유권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TMI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